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신만이와 능구렁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신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골이 깊은 산골짜기라 딱히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신만이는 그날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만이는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 모양으로 사는가 보다 하고 산신령에게 100일 정성을 들였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저녁,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산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신만이는 목욕 재개한 뒤 망태기와 곡괭이를 짊어지고 산신령이 알려준 곳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신없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슬그머니 신만이의 뒤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나. 저놈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데. 신만이는 마음속에 깃든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혼자서는 산삼을 캐는 일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어이, 여보게!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왠지 오늘은 내 예감이 좋으니 나와 함께 움직여보세! 드디어 세 사람은 산신령이 점지해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두 사람의 눈에는 산삼의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신만이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칡을 끊어 밧줄을 척척 만들고는 말했습니다. 자,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산삼을 캐어 올릴 테니 잘 받도록 하게나.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절벽 위에 있고 신만이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려가 한 너댓 번 산삼을 캐어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만이가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밧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쳐보아도 감감무소식이었지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 동그만이 홀로 남겨진 신만이는 그저 넋을 놓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먹을 것도 없고 달리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방도를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뱀이 동면하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던가 봅니다. 신만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웬 커다란 구렁이가 절벽 위에서부터 슬슬 기어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도 한 입에 삼킬 만큼 커다란 구렁이를 본 순간 신만이는 머릿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종을 치네. 신만이가 절벽 한쪽 모퉁이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구렁이는 사람의 냄새를 맡았는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신만이의 똥줄이 타고 입에서는 단내가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저놈이 날 발견했나 보다. 영락없이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구렁이는 사람 쪽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웬 커다란 돌멩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돌멩이에 주둥이를 썩썩 문지르다가 곁에 있는 뱀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살았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되찾은 신만이는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지? 나도 구렁이처럼 돌멩이에 입을 문질러 보자. 신만이는 구렁이가 그랬듯이 자신도 돌멩이에다 입을 비벼댔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배고픈 것이 말끔히 가시고 춥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돌멩이 덕분에 신만이는 그곳에서 한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발이 묶였지만 언젠가는 이곳을 빠져나가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신만이의 눈에는 그날따라 웬일인지 하늘이 더욱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겨울 내내 보이지 않았던 구렁이가 동면을 마쳤는지 뱀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사람은 본체만 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얘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랬다. 신만이는 이때다 싶어 구렁이 등에 냅다 올라탔습니다. 신만이는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구렁이의 몸뚱이를 꽉 붙들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신만이는 무사히 절벽 위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신만이는 동네 쪽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만이는 동네 어귀에 있는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술 한잔 주시오. 당신 돈이 있어? 주모가 은근히 무시하는 눈길로 신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겨울 내내 수염도 깎지 못하고 옷도 빨아 입을 수 없었으니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지요. 돈은 술을 먹고 내는 게지. 누가 돈부터 내고 술을 먹는가?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까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요. 잔소리 말고 냉큼 막걸리나 한 잔 주소. 주모는 마지못해 막걸리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서 약초를 캐어 살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다던데 그 사람 어찌 됐는지 얘기 들은 거 있소? 불쌍한 그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산삼을 캐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잘 살지요. 에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예요. 주모, 술값 대신 이걸 받으시오. 이거면 막걸리 한 잔 값은 될 거요. 신만이는 약초를 캘 때 쓰는 창을 주모에게 내밀었습니다. 신만이는 몇 달 만에 그리운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좋은 꿈 꿨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산에 올라간 양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소. 자초지종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이제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마음 편하게 있도록 하시게나. 신만이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간악한 두 놈에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판이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며칠을 아무 일 없이 보낸 신만이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살갑게 지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꼭 보답하겠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와 나 사이에 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는가? 그놈들 집에 가서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만 전해주게. 이렇게 해서 신만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두 놈은 꽁지에 불이 붙은 듯 허둥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니 귀신을 만난 듯이 무서웠던 것이지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서 먹을 것도 없이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 돌아왔다니요. 아, 신만이가 돌아왔다고? 정말일까? 그렇다니까. 난 오늘 아침 멀리서 그놈을 보기도 했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기만 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이 밤을 틈타 몰래 어딘가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고 논밭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내버려 두고 말이지요. 그러자 다음 날에는 나머지 한 놈마저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옷가지 몇 벌을 챙겨 허둥지둥 마을을 떠나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신만이는 자연스럽게 못된 두 놈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산삼을 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부자가 된 신만이는 어릴 적의 정을 잊지 않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고마운 친구에게 재산을 한몫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 처자식과 더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임금님 화상을 그린 천재 소년. 아주 먼 옛날 임금님이 화공을 불러 어명을 내렸습니다. 내 화상을 멋지게 그려라. 화공은 몇 날 며칠 임금님의 화상을 그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화상을 완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림에 화재를 써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화재를 붙여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도 마땅한 화제가 떠오르지 않자 화공은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그때 화공에게는 7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애사롭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다. 넌 알 것 없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꼼짝도 못할 정도로 병이 낫지 않아요.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수 없이 화공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명을 받고 임금님 화상을 그려놓았는데 화재를 붙이려니 그림에 걸맞는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어쩌면 좋겠느냐. 잠시 후 화공이 바람이나 쐬어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얼른 붓을 들어 임금님의 화상에다 도사금수라는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그려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아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시치미를 뗀 표정으로 후딱 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한동안 찬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다스린 화공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화상을 살펴보니 도사금수라는 글자가 떡하니 쓰여 있었지요. 밤잠을 설쳐가며
어렵사리 그려놓은 임금님의 화상에 도사 금수라는 무엄한 말을 써 놓았으니 모가지가 서너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화공은 급하게 아들을 불러놓고는 고래고래 호통을 쳤습니다. 고얀 놈 같으니라고! 어쩌자고 임금님 화상에 그런 몹쓸 짓을 해 놓았느냐? 그런데도 아들은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아들은 새로 붓을 들더니 도자 밑에 도공지덕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이는 임금님이 덕을 지녔다라는 뜻이지요. 사자 밑에는 사공지상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이는 임금님의 용안을 그렸다는 뜻으로서 지금으로 치자면 사진을 찍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금자 밑에는 금중지봉이라고 토를 달았으니 이는 새 가운데 으뜸은 봉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숫자 밑에는 수중지린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이는 짐승 가운데 으뜸은 기린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마다 임금님을 칭송하는 말을 붙여 써 놓았지요. 이게 아무나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겠어요? 더구나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솜씨니까요. 화공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특하구나.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화공은 그 화상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화제를 쓴 것이 화공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임금님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문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난 신하들도 여간해서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없는데 참으로 놀라운 재주구나. 세월이 흐른 뒤 임금님은 화공의 아들을 불러 높은 벼슬을 주어 나란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